나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 중에서 매그 윌슨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낳는 걸 잊고 있었다. 별일도 아니다. 미치도록 바빴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주지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남편은 내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데이트 좀 할 수 있냐고 부탁하곤 했다. 귀여운 일이다.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친구들, 정치계에 쏟은 자발적인 노력들, 머지않아 이뤄낸 승진까지 모든 걸 가졌다. 우리는 세상을, 아니 적어도 세상의 한 모퉁이 정도는 구하고 있었다. 아이? 시간이 있었겠는가? 없었다. 적어도 그때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후도 쭉. 어머니는 듀크대에서 생물학 학위를 받고 의학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셨다. 하지만 집안의 재정 상태로는 대학원 진학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에쏘의 화학연구원이 되었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다. 결혼 후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셨다. 왜냐고? 50년대 세트, 남편, 아이, 주부를 믿으셨던 것이다. 그 생활 방식이 당신에게 맞기도 했고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인 어머니는 아이 4명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당신만의 시간을 보내셨다. 어머니는 독서, 정원 손질, 수영, 지역 여성 모임의 봉사활동을 즐기셨다. 여성의 신비를 읽었을 때는 베티 프리던이 여성의 신비를 그토록 잘 밝혀낸 것에 놀라워하셨다. 어머니는 책을 읽고 자기 동정에 빠지는 대신 그 책이 당신을 위해 쓰였다고 확신하셨다. 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은 모두 피임법 전파의 선구자인 마거릿 싱어의 팬이셨다. 우리들이 사춘기가 되자 어머니는 적십자사 지도서를 주시면서 생식을 다룬 부분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다. 오빠나 남동생에게는 여자를 임신시키기라도 하면 잘못은 여자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피임법이 널렸잖니. 가서 배워. 덕택이 나는 강의를 듣지 않고도 좋은 여자에게 기대되는 사항과 월경의 기초, 즉 생물학을 터득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리노이주 아콜라에서 좋은 여자라는 건 보편적이지 않았다. 임신하고 결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아니면 이것들을 섞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일 때가 많았다. 아이를 가졌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여자애는 한 명밖에 보지 못했다. 부모님, 남자 형제 셋과 함께 사는 어린아이에게 작은 동네는 목가적이면서도 완벽한 곳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이 지나고부터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없는 듯했다. 옥소수밭 한가운데 살면서 점점 따분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린아이인 우리의 의식에 마을의 좁다란 수평선이 스며들었다. 나는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그곳에 붙잡아둘 만한 무모한 행동은 무조건 피했을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사를 갔다. 11살 때에 벨기에의 브뤼셀로 이사를 갔다. 최고였다. 폴리에틸렌 발명에 기여하신 화학공학자 아버지에게 에쏘가 새로 지은 플라스틱 연구소에서 일해달라고 구애해 왔던 것이다. 일리노이주의 샴페인이 큰 도시라면 무서워하던 나는 거대한 외국 도시 한복판에 도착했고 새로운 삶에 던져졌다. 부모님이 대도시 브뤼셀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이 우리 자식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했다. 이건 다른 종류의 목가였다. 브뤼셀 국제학교는 뛰어난 학과 과정을 제공했고 과목에 상관없이 여학생들도 남학생과 똑같은 기대를 받았다. 나는 지적인 경험에 짜릿해했고 신나하면서도 결연한 마음으로 수업에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자식 넷이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되자 조금 쉬기 시작하셨다. 나는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오토바이를 장만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스포츠와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내게 혼다 슈퍼 스포츠는 자유를 줬다. 브뤼셀 전역에 퍼져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대외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쏟으면서 내게는 아니 대신 응이라고 말하는 성향이 생겼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나를 고용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는 야단법석을 떠는 자신의 새 아이를 사랑하지만 전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게 기억난다. 아주머니에게 어른인 말 상대는 남편을 제외하고 나와 친구들이 전부였다. 조용조용하고 괴로운 듯한 말투, 외로움, 언뜻 비치는 절망감은 아주머니와의 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대화의 맥락과 내용은 내게 급진적이었고 어린 나의 뇌를 흔들었다. 오토바이를 가졌기에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보통 그건 멀드 와인과 감자튀김을 먹으러 학교 친구들과 브뤼셀 그랑 플라스에 가는 것을 의미했다. 60년대의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고 데이트하고 섹스하는 것도 먼 이야기는 아니었다. 벨기에는 카톨릭 국가라 피임 기구를 얻기가 어려웠고 피임이 없는 섹스는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콘돔을 훔쳤다. 적십자사 책을 떠올리면서 월경주기 피임법을 활용했고 제 이안으로는 질외 사정법을 기억해뒀다.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지만 그 후의 기대사항은 좀 애매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철학적으로는 진보주의자였지만 집안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주의자이셨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가서 남편을 찾아 졸업한 뒤 아이를 갖기를 원하셨다. 아콜라 고등학교의 전형을 대학에까지 끌어오려고 하셨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교육을 받으러 대학에 가는 거라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해 드렸다. 나는 뉴욕으로 넘어가 이타카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전공할 거라고 말하고 다닌 생물학이 아니라 정치학으로 전공을 정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보건소를 찾아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았다. 정치학과 과학이 섞인 학과 공부는 정말 즐거웠다. 나는 내 전공에 푹 빠져 공부하면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의 페미니스트인 교수님이 학부에 채용되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했다. 사회생활도 그만큼 짜릿했다. 어떤 제약도 없었다. 나는 과감한 페미니스트가 됐다. 성적인 관계도 언제나 내 방식대로였다. 피임 덕분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온전히 즐길 수도 있었다. 3학년 때 나는 코넬에서 온 멋진 남자를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안타깝게도 그는 카톨릭 신자였고 부모님은 더욱 독실한 신자였다. 그때도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가져야 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 4학년이 됐을 무렵 나는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는 페미니스트였다. 졸업하고 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계획을 세웠다. 페미니스트의 미래, 과학이 활발한 미래, 인구 성장 제로인 미래, 모두가 교육받는 미래, 이 세상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미래를 바랐다. 나는 세상을 잘 알았고 자신감이 그득했다. 오스틴 텍사스대의 린든 존슨 공공정책대학원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석사과정에 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텍사스로 떠났다. 내가 꿈꾸던 진로를 막 시작한 것이다. 나는 대학원에서 진행하던 연구 프로젝트 덕분에 노부인들을 몇 명 면담해야 했다. 오스틴에서 50km쯤 떨어진 시골에서 한 분을 만나 뵀는데 텍사스에서 보낸 그분의 성장기 이야기 중 내가 가장 놀랄 만한 말은 폐경 외에 다른 피임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년이 되어서야 아셨다는 점이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고 젊은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자기보다 똑똑하게 굴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싶어 하셨다. 그분이 알고 계시는 만큼. 공공정책대학원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여름 나는 자리에 앉아 내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자문하였다. 짧은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야 했다. 나는 인생을 바꿔놓을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이성과 일부일처로 서로에게 충실하고 영원한 관계를 원하기로 했다. 둘째, 절대 사회복지 분야를 업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진짜 정답이 있는 분야, 즉 과학과 기술이 일의 중심이 되는 분야에서만 일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결정은 나뿐 아니라 전통적인 관계
가치관을 가진 여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말은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개구리에게 키스해봤지만 아무도 내 왕자가 되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진정한 짝을 원했고 마침내 한 사람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 페미니즘 성향이 부추기는 대로 지역 자동차 조합에서 진행하는 폭스바겐 수리교실에 등록했다. 대학원 첫 학기 때처럼 차를 수리 맡길 때마다 바가지 쓰는 신세는 되지 않기로 결심한 터였다.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여름에 할 일로는 제격이었다. 프레드 크리스웰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했다. 수업은 오는 토요일에 시작될 것이며 종이 타월과 모기 스프레이를 가져오고 편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다. 나는 4번의 주말에 걸쳐 폭스바겐 유지의 기초를 배울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로 설립된 여성지휘위원회 오스틴 지부 앞에서 증언할 기회가 생겨 수업에 한번 빠져야 했다. 프레드는 금요일에 튠업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내가 브레이크 가게까지 태워줘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간단히 2-3시간이면 끝나야 할 수업이 하루 종일 구불구불 돌아다니는 게 되어버렸다. 브레이크 가게에는 현금만 받는다고 한 탓에 우리는 가게에서 나와 드라이브스루 은행에 가야 했다. 다시 브레이크 가게로 가서 튠업 수업을 하고 난 뒤 프레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손보고 있는데 여행을 가려면 여행자 수표가 필요하다는 게 생각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행에 갔다. 하지만 여행자 수표를 받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금요일 오후였고 사람들의 월급날이 겹쳐 은행은 붐볐다. 프레드는 원래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그날은 개의치 않은 것처럼 보였다. 결국 거의 오후 7시가 다 돼서 집에 향할 수 있었지만 나는 집에 가는 게 몹시 망설여졌다. 프레드는 휴가를 떠났고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방금 만난 굉장한 여자 이야기를 했다. 그의 친구들은 말했다. 그런데 그냥 왔다고? 나는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 엽사를 몇 장 받았고 그가 들어왔을 때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남은 여름 내내 만났다. 할로윈을 맞아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첫 번째 파티에 가보고 나니 나 혼자 사탕이나 받으러 가는 게 낫겠다 싶었다. 검정 벨벳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하얗게 분칠한 채 할머니 안경을 쓰고 프레드네 현관에 가서 섰다. 지갑에는 패서리가 있었다. 여성용 피임기구. 사탕 주변 안 잡아먹지. 프레드는 나를 봐서 기분 좋게 놀란 듯 했다. 내 자체가 사탕이었다. 1월 나는 프레드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해 여름 우리는 늦은 밤에 60대가 되었을 때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화를 나눴다. 내가 말했다. 이게 우리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프레드는 발끈 화를 냈지만 결국 결혼이 괜찮은 생각이라는 데 동의했다. 우리의 사색이나 계획에는 아이가 들어있지 않았다. 11월 할로윈 다음 날에 우리는 결혼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프레드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외할머니를 뵈러 갔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왜 굳이 결혼을 하려는 게냐. 그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분명 할머니는 내가 프레드와 그냥 살아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걸 허락해 주신 적은 절대 없으니까. 내가 프레드의 성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머리가 하얗게 센 우리 할머니는 허리에 양손을 얹고는 프레드를 노려보셨다. 멍청하긴. 이 사람아, 권리를 내세워야지. 제가 자네 성을 쓰게 해. 정말 멋진 내 남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신의와 영원함이라는 전통을 원하면서도 내 앞길을 막지 않으려는 남자를 찾아낸 것이다. 프레드는 내 꿈을 존경했고 우리가 있을 시간을 빼앗아가는 대외 활동도 지지해줬다. 그리고 믿고 있는 대의에 강박적으로 헌신하려는 내 모습도 받아들였다. 내 성공 덕에 프레드도 차고 기계공에서 카메라 수리공, 원격 의료 연구 개발 관리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배터리 기술을 담당하는 펌웨어 관리자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대개만성형인 프레드에게 잠재력을 깨달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프레드와 나는 아이 없이도 행복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이를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다.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싶었는데 쾅!
나는 안구암 진단을 받았고 암이 임신 호르몬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나는 임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프레드는 단호했다. 아이가 아닌 나를 갖겠다는 것이었다. 얘기 끝. 40번째 생일에 나는 난관 결찰수를 받았다. 최근 한 친구가 말했다. 너랑 프레드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 알 것 같아. 너희 부부는 아이가 없잖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은 후 공유하고 우리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요리를 해주고 대의를 지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아이 있는 삶이 아닌 서로와의 관계로 정의된다.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도 보낸다고 37년째다. 부러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이따금 궁금해진다. 결정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었다. 인생은 뜻과는 거꾸로 흘러간다. 젊을 때는 미친 듯이 바쁘다가 나이가 들면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다가 우리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어서야 아이에게 헌신할 시간과 인내심이 생기고 아이와 나눌 삶이 마음에 넘쳐 흘리는 것이다. 매그는 텍사스대 오스틴 IC2 연구소에서 멕시코의 기술상업화 과목을 가르친다. 직물짜기를 열렬히 좋아하는 그녀는 직물짜기와 섬유조직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한다. 정치학, 경제학, 정원 가꾸기, 그리고 남편인 프레드와 그녀의 또 다른 관심사이다.